이팔청춘과 청소년 모두 16살 같은 나이를 부르는 말입니다. 살랑살랑 마음과 몸의 봄바람이 느껴지는 단어 이팔청춘. 이 말을 들으면 어디선가 가슴 뛰게 사랑하고 있을 이들이 떠오릅니다. 청소년은 어떤가요? 어른과 제도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미성숙한 존재, 성과는 전혀 상관없어야 하는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색깔도 모양도 없는 무색무취의 존재. 같은 16살을 부르는 이 두 단어의 거리만큼 10대의 성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이팔청춘과 청소년,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10대를 표현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딸바책방 DJ 앨리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 콘텐츠는 바로 딸바TV에서 제작한 성교육 드라마입니다. 제목은 랜덤 채팅으로 만난 오빠, 설마인데요.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랜덤 채팅이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기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스마트폰들을 이제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카톡이나 라인도 기본적으로 채팅이기 때문에 채팅 문화에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랜덤 채팅에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고 경계심도 낮고요. 그래서 랜덤 채팅을 우연히 접해보기 전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번 영상은 이제 드라마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어서 랜덤 채팅이 어떤 것인지 어떤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총 6분짜리 동영상인데 앞에 30분 정도 영상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남 생겼다? 뭐야? 누구? 너 슉슉어플 알아? 그거? 야, 그 렌트도 아니? 야, 그게 무슨 썸남이야? 그냥 연락하는 거지. 아니야. 진짜 우리 오빠는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이야기도 정말 잘 들어주고 말도 잘 통하고 나를 너무 되게 좋아해주는 게 느껴져. 나보고 너무 사랑스럽대. 야, 사진 봐봐. 어떻게 생겼나? 사진? 근데 사진이 정면 사진이 없어. 그러면은 막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정면 사진 없고 멀리서 찍은 거 보내줬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 그래? 봐봐. 그래서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 에? 만나게? 야, 너 그러다 막 삥 뜯기고 뭐 납치당하고 뭐 그럼 어떡해. 지구야? 이렇게 쑥스러워해. 우선 일로 와. 뭐야? 교복 입고 온 거야? 네. 춥겠다. 그래? 근데 오늘 원래 밖에서 데이트하기로 했잖아. 근데 너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데이트한 거는 다음에 하고 그리고 오늘은 그냥 오빠 집으로 가자. 바로 옆이야? 좀 그렇지 않나요? 뭐 어때? 우리 랜덤 채팅에서 되게 얘기 많이 했잖아. 그냥 가서 얘기나 하고. 춥잖아. 춥지? 밥 먹었어? 아니요. 김치찌개 해놨어. 가자. 응. 근데 뭐야? 그 학원은 뭐 언제? 우선 가자. 가자. 운명해 진짜. 나쁜 새끼. 진짜 이렇게 생긴 애들이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나쁜 짓거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나 진짜 너무 빡치거든. 물론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야. 근데 이게 정말 없는 이야기도 아니거든.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피해 사례들이 많아, 꽤.
영상을 들어보셨는데요. 성교육 하실 때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이제 직접 봐도 괜찮은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자녀분들이나 분들에게 좀 많이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푸른아우성과 딸바TV에서 이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다른 다양한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로 와주셔서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인물과 사상에서 나온 28 청춘 꽃띠는 어떻게 청소년이 되었나입니다. 이 책은 2007년에 이제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주최로 이제 한 세미나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세미나에서 이제 진행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책으로 다시 쓰여진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28 청춘 꽃띠는 어떻게 청소년이 되었나 이렇게 보면 저희 딸바 책방은 주로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은 성하고 관련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도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책을 보시면 이 청소년이 이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게 나오고 우리나라에 또 국가에 필요한 노동력 인간상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점이 나오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학교나 교육제도가 이 청소년들을 이제 통제하는 역할도 해왔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었다라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탈성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보는 관점, 청소년들의 성적 주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문화나 성가치관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투 운동이나 페미니즘이나 여성 운동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운동들이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성이 어디쯤 와 있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현재의 문화를 갖게 됐는지, 어떤 성 가치관들이 형성됐는지 그런 것들을 짚어보고 공부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페미니즘이나 우리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잘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딸바 책방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또 실제 학부모님들을 가장 많이 만나시는 분들, 그 성 강사분들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 있는 진짜 생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게스트는 푸른아우성에서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선영, 김판길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 푸른아우성이라고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그래도 선생님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선영 선생님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아우성에서 광주 전라 쪽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는 우선영 강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아우성에서요, 그 남자아이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이들의 그 가치 있는 성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나와줘서 감사드리고, 이제 처음 팟캐스트 제안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이를 어쩌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아니에요. 아마 진짜로 청소년들 좀 많이 만나는 분들이라 좀 실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판길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좀 처음 하는 거라 좀 당황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설레기도 당황한 하고 채로 가시는 거 아니죠? 끝날 때까지. 오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생님하고 저희가 이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 먼저 그려드리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이 책은 이제 5개의 챕터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챕터인 잃어버린 사춘기가 이 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이란 개념, 아이라는 개념이 국가 계획과 인구 관리 정책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10대를 주체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그 관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성이었다라는 게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10대가 판단력이 부족한
부족하다는 부분이나 독립적인 성주체로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청소년에 대한 어떤 상으로 이제 형성되는 과정이었고요. 이 주제가 이제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서는 이제 시대별로 우리나라에서 특히 어떤 사례들이나 어떤 정책들이 쓰여졌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뭐 잡지에 있었던 내용들이나 아니면 정책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챕터 제목을 순서대로 쭉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잃어버린 사춘기, 두 번째는 근대개몽기, 세 번째는 일제강점기, 네 번째는 전후개발기, 다섯 번째는 집중 산업화기. 이렇게 시대별로 나와 있어서 이 구성만 보시면 책 구성 이 머릿말만 보셔도 이게 대충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구나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이시라면 잃어버린 사춘기를 먼저 읽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관심 있는 파트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머릿말이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 책에 대한 핵심 주제들이 머릿말만 봐도 이 책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나 사춘기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꿔줄 수 있는, 또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책이어서 책을 읽어보신다면 충분히 가치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바 책방이 이제 성 관련된 라디오이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부분들로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두 분 선생님은 우선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이나 소감은 어떠셨을까요?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청소년들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도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길을 가다가 화장을 진하게 했거나 뭐 교복 바지나 치마를 짧게 줄인 이런 청소년들 보면 뭐 헐 하면서 뭐 어떻게 학생이 저럴 수 있지? 저런 모습이 본인들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제도적 관점에서의 청소년은 좀 미숙할 수 있지만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그런 생물학적 청소년기는 성숙함의 관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규정과 통제에서 벗어나 어떤 자신의 표현을 그들만의 문화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폭이 좀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그렇게 그 당시에는 막 줄여입고 막 외모에 신경 많이 쓰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그 소방차가 한참 인기였기 소방차요? 때문에 거기까지 거슬러가나요? 바지 끝을 줄여서 이렇게 오므려서 입기도 하고. 그때 여학생들은 어떻게 했어요? 화장을 이렇게 진하게 했나요? 아니면 옷 뭔가 그 나름의 그때는 이제 김한선이라든가 이런 게 또 김한선이요? 유행이기 때문에 그 청바지에 불청에 나오신 김한선. 청바지에 청자켓을 입어야 패션의 완성이 되기도 했고 그랬죠. 머리도 막 기르고 이런 게 있었나요, 당시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나? 두발 규제하지 않았나? 두발 규제.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주체적으로 좀 인정받게 해주는 게 두발 자유화 때부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선생님 지금 봐도 약간 인정이 되시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봐도 좀 편하게 그런 것들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청소년들이 옷 입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이제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딸아이가 교복을 줄여서 입거나 그러면 처음엔 좀 탐탁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서 저 아이들의 그것도 하나의 문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자기를 어떤 외모라든가 이런 표현하는 어떤 그런 지금의 어떤 학생들의 어떤 분위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졌던 것 같아요. 마음도 좀 실제로 편해지시는 마음도 부분이 편해지고 아이하고의 어떤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좀 자연스럽게 좀 나누고. 우선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성교육 하면서 10대 아이들한테 이제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 글자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고 고민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 꼬티 책을 읽으면서 28 청춘이라는 단어하고 청소년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간극이 크구나라는 생각에 좀 나름 충격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아이들을 더 넓은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었던 책이고 이게 저희도 읽어야 될 책이지만 꼭 학부모님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더불어서 이제 학부모들의 좀 시선을 28 청춘으로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좀 막대한 임무가 주어진 느낌이고요. 청소년으로 아무튼 제가 보는 시각이 너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어요. 앞으로? 네, 앞으로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28 청춘이 16살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16살을 보는데 28 청춘과 청소년이라고 부를 때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28 청춘은 그쵸. 뭔가 자유로워요. 감정이 막 묻어나고 살아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막 이제 느낌이 나는데 청소년이라고 하면 되게 무생물 같은 느낌? 학생 외에 학업 외에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이 간극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책 보면서 그 주변인이란 단어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어쩌면 청소년들은 생애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주변인이란 말이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이렇게 안쪽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아웃사이더의 길을 걷게 만드는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 만들어졌고 길들여졌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랐고 훈육되고 이제 규율되어야 할 존재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어른들은 반대로 이제 뭐 주체를 가져라 하는데 이 규율과 훈육에서는 주체라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아마 그걸 느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한테 반항도 하고 싶고 저항심도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없이 불안한 존재로 만드는 거는 그런 성문화적이나 우리가 보는 시선들인 것 같아요. 김판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혹시 가장 뭐 인상적인 단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좀 이 청소년에 대한 부분 쪽은 다른 챕터 쪽인데 저희 이제 군사정권 시대에 그런 민족주의나 국가주의 그런 개발주의 영향으로 그 문교부 장관이 성매매를 애국적 행위로 장려했다라는 그런 부분하고 그런 분들에게 안보 교육을 또 하고 스스로에게 그 국가 경제원 동력임을 일깨워주는 그런 교양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과 그 70년대 여성을 어떤 소비의 주체로만 인식하고 그런 섹슈얼리티를 남발하는 행실이 곱지 못한 그런 여성에 대한 어떤 남성들의 길들이기가 정당화되었다는 것도 좀 놀랬고요. 그 같은 시대를 살아온 남자로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결국 지금의 데이트 폭력과 같은 형태가 그 당시에는 너무 정당화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부끄러움도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좀 인상적인 단어는 그 규범은 과학으로 포장되고 더욱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공감을 많이 했어요. 지금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책을 읽어가면서 그때 그랬었구나라는 어떤 생각, 내가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아왔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고 그러면서 나도 어떻게 보면 성에 대한 부분, 어떤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처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노처녀는 결국 감정의 어떤 조급함으로 인해서 히스테리를 결국 일으키고 결국 경계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규범이 과학으로 포장돼서 더 확고한 규범을 자리 잡았다는 내용에서 좀 더 인상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성매매 부분 얘기하셨는데 그 문체부 장관이었나요? 네. 성매매를 이렇게 관장한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게 그 시절을 겪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너무 성매매라는 것이 별거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있었던 부분들은 혹시 그런 걸 보셨나요? 그 당시는 아니시죠? 그런 것들이 방송하는 거를 보시거나 그 세대는 아니시지 않으신가? 저는 아니고 저도 보시지 직접 본 적은 없으신 거죠? 네네. 그래서 책으로만. 혹시 여기서 뭐 신사임당 교육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혹시 직접 받았거나 아니면 그런 기억은 없으신가요? 저는 제 옆 학교가 이제 생활관이 이 학교 안에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인데 친구들이 2박 3일씩 들어가서 한복 입고 그 차 다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런 뿌리는 그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했고 선생님들이 이 책 보면서 나한테 진짜 내가 이런 거 영향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시거나 나한테도 이런 생각이 있었지라고 혹시 생각했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선생님들의 사춘기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사춘기요? 청소년기가 아니라 성인기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네. 사춘기는 어떠셨는지. 과거를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뒤로는 되게 꽁냥꽁냥 할 거는 다 했던 것 아. 같아요. 네, 치마도 짧게 손수 바느질 해가지고 줄여 입고 다니고 뭐 이성 교제도 마음껏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자식을 키우는데 저의 사춘기 같이 10대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확실한 주체적인 기준은 그때 확실히 갖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나름 성관계에 대한 기준이 있었고 이제 남자친구랑 뭐 스킨십 할 때는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 생각도 있었고 공부를 뭐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또 학습은 학습대로 했었고 나름 사춘기는 알차게 잘 보낸 것 같아요. 남들이 말하는 뭐 남자친구랑 키스도 해봤고 놀러도 가봤고 했는데 어찌됐든 성관계는 10대 때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꼭 제가 안 해서 제 딸이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기준이 그만큼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언제 남자친구랑 뭐 성관계를 할 거야. 이 정도의 좀 자기 기준이 있으면 그래도 남자한테 이렇게 막 끌려가거나 자기 의견을 필요 못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나름 재밌는 사춘기였습니다, 저는. 저는 사실 사춘기의 어떤 뭐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런 거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게 그냥 되게 평범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감정의 변화가 막 심하게 와서 누구와 대립되거나 친구들하고 대립되거나 부모님하고 대립되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제가 공부는 열심히 안 했지만 하고 싶었던 그래서 자유로웠던 거죠. 네, 하고 싶었던 뭐 활동도 좀 하고 서클 활동이라든가 뭐 동아리라든가 하고 이성 교제도 분명히 있었고요. 분명? 분명히 이성 교제 있었고 분명합니까? 네, 분명 너무 강조하시니까 이상한데. 분명 이성 교제가 있긴 했었지만 어떤 욕구를 막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은 없었던 것 같고요. 첫 뽀뽀를 갑자기요? 첫 뽀뽀를 할 때도 교육받지 않은 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해도 되냐는 어떤 동의를 받고 뽀뽀했던 기억을 봤을 때 그렇게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는 아니었지 않나. 잘 사춘기를 좀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학교를 되게 뭐랄까 이상적인 곳이 아니라 뭔가 교육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유예 기한을 둬야 하기 때문에 길어지고 세분화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왜 학교 생활이 답답했나에 대한 답 같은 책이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별 그런 느낌이 안 돼. 고등학교가 돼서는 손발이 잘린 느낌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규율이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학교 가는 거 말고의 나머지는 생각할 수 없는 조건이었고 뭔가 시도나 동아리 같은 걸 활동하려면 개인적으로 뭔가 찾아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 알 수 없게 답답하고 여기가 학교인지 학원인지 모르겠는 그런 답답한 느낌이 이런 교육제도가 이런 틀 안에서 만들어졌구나. 되게 자유롭게 왜 이렇게 두 분 왜 이렇게 자유로우시지? 그런 별 생각 없이 다녀서 그런가 봐요. 그게 약간 모라토리움? 심리적 유예 기간이라고 그 심리적 유예 기간이 우리한테는 고등학교? 어른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닌 그 알 수 없는 답답함이라는 게 나는 성인이어야 하는데 성인일 수 없는 거? 보통 그 탈노동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인식 자체 그러니까는 편의점에서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은 쟤는 왠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비행 청소년일 것 같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자리 잡혀 있어서 그런 시각으로 아이들을 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얘네들을 아이들이라고 어떻게 호칭해야 되는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학생만 돼도 여기서는 약간 성인의 인문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존칭도 안 쓰고 그냥 야야하고 아이들이란 아이들 자체가 함의하는 뜻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약간 성적인 존재면 안 되고 순수해야 되고 나의 통제하에 있어야 되는 게 좀 정해지니까 얘네들은 좀 격식 있게 얘네들의 사춘기를 이미 시작한 아이들이면 좀 격식 있게 얘네들 대접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또 좀 저는 좀 들었어요. 그럼 두 분은 이제 지금 자녀분들이 있으신데 네네네. 언제부터 성적 주체로 나는 정말 인정할 수 있을까? 딸 아이가 남자친구 사귀는 거에 대해서 저희 와이프나 저나 크게 뭘 반대하거나 제재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런 계기가 됐던 게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남자친구 애가 손잡아도 되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딸이 했던 얘기가 우리는 아직 어려라는 면서 몇 살 때인 거예요? 그게 중3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우리는 아직 어려라 하면서 딱 거절하는 걸 보고 우리 딸은 어떤 성적으로 자기 주체성을 갖고 자기 주도적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좀 안정감이 들고 그 이후에 어떤 이성 교제에 있었을 때도 충분히 잘 해결해지지 않을까. 그 남자친구는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는 손잡기는 아직 어려라고 했을 때 혹시 남자친구 어떻게 반응했다 이런 거죠? 남들은 다 해 그렇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끝까지 고수하고 지금 그 남자친구인가요? 지금은 다른 헤어졌습니다. 어떤 뭐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어떤 그런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간 거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해주고 본인의 어떤 기준이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아이들한테 모든 청소년들은 어떤 그런 유혹이나 거기에 다 뭐 동요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청소년들이 보면은요 오히려 저희 때 그 이 성에 대해서 표현을 하거나 성에 대한 지식을 많은 친구들 보면 되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부럽고 했는데 지금 아이들 교육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런 표현을 하는 친구들을 오히려 멀리 하더라고요. 나는 저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라든가 저런 친구의 그런 말에 내가 현혹되면 안 된다라든가 오히려 이 성에 대해서 오히려 성을 잘 알고 있진 않지만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때하고 좀 다르게. 여기서 책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나라 여성이나 남성이나 아니면 성 역할들을 이렇게 이제 뭐랄까 만들어진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았다거나 라는 혹시 개념이나 생각이 있을까요? 여기서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 아니면 남자와 여자의 성에 대해서 이제 형성되는 과정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한테 나도 실제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생각?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옛날 어렸을 때는 집안일, 집안일하는 거? 부엌에서는 엄마가 아니 그랬는데 아니 저도 아들 딸이 있다 보니까 딸은 분홍색, 아들은 파란색.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부부 생활을 해보면 어쩔 수 없이 집안일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바깥 일은 남편이 차지하는데 제가 성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해결되지 않는 게 아무리 정책적으로 많이 그 지원을 해줘도 그 남녀 평등이 안 되면 저출산이 전혀 해결이 안 된대요. 아무리 그 비용을 들여도. 그래서 성역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자 잘한 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자가 주방에서 요리를 잘 못하고 정리정돈을 못하면 남자가 잘하면 그걸 남자가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사회적인 신념이나 고정관념이 일상생활에 이렇게 탁 박혀있는 옛날하고는 달리 지금은 성역할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단순 여자 남자의 생물학적 차이나 이런 사회 문화적인 것 빼고도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인식의 변화가 생겨야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집에서 어렸을 때 그러면 집에 되게 뭔가 여자는 그렇죠. 여자의 남자를 이렇게 되게 구분해서 그랬죠.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그런 장면이나 만약에 대화나 이런 것들 있을까요? 제삿날에 제삿날이나 명절 때 엄마는 부엌에서 막 열심히 음식 하시고 막 힘들게 하는데 아빠는 방에서 그냥 쉬고 계시고 명절 때도 막 며느리들 그러니까 작은 엄마들이나 엄마들은 막 부엌에서 일하는데 남자분들은 전혀 안 하시고 그런 것들 보면서 생각했죠. 여자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모든 일은 저렇게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직업적인 거에도 많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간호사는 남자가 없었는데 제 밑으로 후배부터가 이렇게 간호사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남자애들이 비율적으로도 많이 차지하고 오히려 힘을 많이 쓰는 직업이거든요. 간호사도. 그러니까 남자가 오히려 적합한 분야가 더 많이 늘어나고도 있어요. 여자 이게 급남의 구역이 이제 더 이상 급남의 구역이 아니게 된 거죠.
처음 남자 간호사 봤을 때 혹시 기억이 엄청 나세요? 생소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아, 쟤 무슨 남자가 간호사를 이런 취업이나 할 수 있겠어. 진짜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밑으로 후배는 한 5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계속 늘어나더니 지금은 거의 개척자 같은 예, 그 거의 동등하게 비율이 가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아니, 지금도 거의 남자 간호사분들을 볼 일이 없으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랬어요? 볼 일이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자보다 일 더 잘해요. 진짜로. 그런 얘기 하시면 어떡해. 아니 못할 거란 편견이 있는데 예, 되게 잘해요. 못할 거라는 것보다 남자면 의사를 해야지 간호사를 해 이런 게 더 크지 않나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을 그런 수 인식이 있고. 더 큰 것 같아. 쟤는 광주에서 최초로 공립 유치원 남자 선생님 나왔잖아요. 이번에 뉴스에서 예, 나왔던 그것도 금남의 구역에. 저는 최초였다는 게 지금에서야 최초였다는 게 오히려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더 많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근데 예전에 그 EBS에서 그 실험했었는데 아이들의 양성성 키워주기 그거 했을 때 양성성이 있는 애들은 창의력이 엄청 높아요. 그거는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5주인가 실험했었는데 그 창의력이 진짜 최하위였던 아이가 상위 1%까지 뛰는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집안에서 엄마 아빠 뭐 남자 여자 일 구분할 거 없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는 시대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성 역할이 고정돼 있는 건 아니고. 의도적으로 좀 남자 선생님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남자를 만날 일이 없잖아요. 아빠도 이제 부재하고 학교에서도 다 여자 선생님, 주 양육자가 다 여자니까 남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너무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남자 선생님들이 좀 좋은 남자 선생님, 좋은 남자 어른을 좀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해갖고 저는 이 책 보면서 나한테 되게 뿌리 깊게 있었던 것들 만들어진 생각이랬던 것들은 남자의 성욕을 되게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가 저는 가장 있었고 뭐 남자의 성은 이래라고 했던 것들이 실제가 아니라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거 내가 남자의 성을 되게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김파기 선생님도 혹시 가장 나한테 좀 깨졌던 생각? 내가 이게 맞는 거? 혹시 맞는 규범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혹시 이 책을 통해서 있으실까요? 순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순결? 제가 공부를 하고 또 이 책을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들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여성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그 정치적이든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그대로 갖고 있었구나라는 생각, 그런 프레임을 맞춰가려고 하는 생각에 내가 거기에 동조하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흡수돼서 그런 생각 계속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반성도 많이 하고요. 본인이 결정해야 될 부분, 다른 내가 순결하지 다른 사람이 않아야지는-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 거, 그런 의미. 내가 나를 배신했을 때의 어떤 뭐 순결에 대한 부분에서 그거를 좀 짚어가야 되지 않나? 그걸 누가 제3자가 제3자라든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순결하지 않아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에 내가 맞는가 그 네. 기준은 각자가 만들어가는 거고 순결에 대한 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가 청소년의 어떤 성생활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이제 궁금한데요. 성관계까지 생각한다면 어떤 준비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정말 원하는지, 또 뭐 피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혹 피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우리가 성관계 사실을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알게 됐을 때, 또 학업의 문제, 우리가 나중에 헤어졌을 때 등등 이런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성생활이 가능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성생을 한다는 거는 피임을 한다는 걸 전제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청소년들 10대 친구들이 피임 뭐 용품을 사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병원에 가는 것들이 스스로 이제 혼자 가거나 대처하는 게 어렵고 일단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크고 또 가장 큰 게 또 장소적인 거잖아요. 엄마 아빠 계시는 집에서 하거나 부모님이 집에 계시는 경우에는 제3의 장소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굉장히 불안정하게 그래서 뭐 무슨 룸에 가거나 카페에 간다거나 노래방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건까지 마련이 돼야 가능할 것 같고 그거는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뭐
대학생들, 직장이나 주거 환경이 딱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다 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 결혼하고 동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성관계가 어차피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담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20, 30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임신인지 아닌지 너무 불안해하는 여성들이 그만큼 많은데 지금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성생활을 뭐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는 있겠지만 환경 자체가 또 그렇게 안 되니까 그네들 스스로가 또 불안한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이 좀 이거는 정책적인 거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여가지고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피임법 같은 거는 중학생 정도 되면 확실하게 우리가 교육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부모님들도 벌써 그런 거 가리키면 안 된다는 이런 시선이 아니고 꼭 하라는 우리가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관계를 해야 할 때 이제 욕구와 에너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고 그런 이제 기준과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피임약을 살 수 있을까요? 피임약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일반 의약품이어서 살 수는 법적으로 살 수 있는데 네, 가기가 그쵸. 쉽진 않은 거. 그러니까 콘돔은 쉽게 오히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피임약을 콘돔도 편의점 가면 막 그러니까 되게 교육을 나가다 보면 어머니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못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뭐 딱 그렇게 잘라서 그런 걸 교육시켜 달라는 얘기는 안 하시는데 뉘앙스가 이성 교제를 좀 안 하게끔 해주세요. 뭐 그 이성 교제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성관계라든가 아니면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뭐 이런 걱정스러운 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일반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네. 지금 선생님들이 뭐 이제 10대 때나 20대 때나 그때 그 또래들의 성생활 어느 정도 성적 주체로서의 생활을 했었는지 아니면 인정을 받았었는지 혹시 그런 게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우리를 성적인 주체로 인정을 해줬었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했으면 어떤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주체로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나쁘다고 항상 세뇌당했기 때문에 세뇌당했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그냥 당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처럼 왜 안 돼? 우리가 왜 청소년 성관계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구나.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세뇌가 된 듯한 주체로 인정받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너희들도 할 수 있는 존재야라고 말해준 적도 없고 그런 뭐 분위기를 느껴본 적도 없고요. 성교육 받았던 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성교육 혹시 받으셨나요? 저는 사회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그냥 사원 선생님 개인적인 의지로 해주신 거죠? 여학생들 여학생들만 모아서 생리에 대한 것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딱히 기억이 없어요. 그거 한 번이신 네. 기억에 남는 거는? 네, 고등학교 때는 전혀 없고. 김박연 선생님은 저는 학창 시절에 아예 성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것 같고. 그럼 어디서 배우나요, 성교육? 어디서 잡지. 성교육이라는 것 자체를 배우지도 못했고 또 저희 그 가족 관계가 오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여자랑은 저희 어머니밖에 안 계셔가지고 또 어머니는 또 그 시대의 어머니들은 또 열심히 또 일을 다니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형들한테 성교육 받으셨겠는데? 아니요, 뭐 형들하고도 나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유일하게 처음 성교육이라고 성교육도 아니죠.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음란물과 음란물을 보고 그 다음에 그때는 만화가 좀 유행이었거든요. 만화? 그려진 만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어설프게 그려진 만화, 정식 만화가 아니라 그냥 몇 페이지로 이렇게 짧게 만들어진 그런 만화를 통해서 교육이라기보다는 이 성행위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배우셨군요. 행위만 배운 게 아니라 행위만 봤던 거지 어떤 관계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못 배웠던 것 같고요. 그냥 성교육이라는 것 자체를 학창 시절에 접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성교육은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다 통틀어서. 근데 막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되게 충격적인 낙태 영상만
봤던 거 기억은 나요. 근데 그 낙태 영상을 뭐 성교육으로 보여주더라도 뭐 앞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 영상만 딱 보여주셔서 그 장면만 너무 충격적이었던 인상이 나고 그냥 여자친구들한테 자기가 성적 존재이거나 그런 얘기들을 막 꺼내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는 그냥 생리 얘기 정도만 하지 뭐 남자친구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거나 자기가 자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공견하게 얘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아마 남자친구들끼리 자위나 이런 정도 음란물 보거나 이런 정도 얘기는 할 것 같고 네, 그런 얘기는 음란물 정도는 여자친구들끼리 같이 보고 뭐 이 정도는 있을 것 같고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또 다른데 중학교 때는 막 그런 거 있잖아. 제 오빠랑 했대 막 이러면은 뭘 했다는 거지? 약간 중1 때는 약간 근데 2학년부터 뭔가 그런 대충 그런 거겠구나 하고 쟤 괜찮은 걸까? 쟤 약간 대단하다. 나보다 되게 앞선 친구 같은 어른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고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뭔가 그게 아주 없는 일은 아닌 느낌으로 저한테는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성교육 부재의 세대죠. 어떠세요? 친구들끼리 학창 시절에 이런 얘기들이 좀 자유롭게 오고 가셨었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고를 나왔고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생활을 숨길 수가 모든 걸 공유하는 네, 공유하고 상암수에 몰래 술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앞서 나간 애는 없었어요. 불행하게도. 기숙사 하시면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 네, 3년 동안? 기숙사 생활. 그럼 연애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다 여고면? 타 주말에 나가요? 타 학교, 뭐 야자 땡땡이 치고도 만나러 근데 가고. 통금안엔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죠. 통금안 안 들어오면 큰일 나죠. 사감쌤한테. 김박연 선생님 어떠셨어요? 남자끼리는 어떤가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남자들은 얘기를 안 하나? 그런 거를 이렇게 한번 주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일상적으로 뭐 그래요? 하지는 않는 꺼내서 것 같아요. 얘기하지는 않는 꺼내지는 않아서 막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그 음란물을 봤다 하더라도 그냥 볼 때만 그렇게 막 끼히덕거리고 했지 보고 나서는 뭐 긁어가지고 뭐 얘기를 나눈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상상하고 혼자 느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각자 헤어져서 집에서 풀고 뭐 이런 느낌. 성에 대해서 누군가랑 얘기할 기회가 되게 없다는 생각이 좀 아예 들었어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성격을 하지 누구랑 얘기해? 않았더라면 지금 좀 얘기를 해야 나의 생각도 정리되고 내가 그럴 텐데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네. 생각이 드네. 네, 성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본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골똘하게. 나의 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이 해주면 되게 애들한테는 너의 좋을 성, 나의 것 성을 얘기해주는 좋을 것 부분들이. 같아요. 그때 저 학창 시절 때하고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러 이렇게 갔을 때 분위기를 보면 저희는 이렇게 성교육이라는 거 자체가 없어서 그런지 성 얘기를 하면 되게 좀 더 이렇게 귀가 솔깃하고 막 궁금해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아이들하고 성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나누자라면 애들은 벌써 표정부터 그걸 왜 해요라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성교육 때문인지 어떤 뭐 늘상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뭐 성폭력이라든가 성차별 이런 것들만 아이들이 보고 배워서 그리고 가장 큰 게 어떤 음란물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성에 대한 아이들 자체가 그런 거야. 성은 야한 거. 결국 니꼬루 야동 음란물, 니꼬루 변태, 니꼬루 결국 싫다 관심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은 싫다 관심 없다 이런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제가 느꼈을 때 지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몇 학년 아이들 지금 주로 이런 말씀을 하신 대상이 뭐 어떤데?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중학교 2학년쯤은 조금 얘기를 들으려고 하긴 하는데 중학교쯤 되면. 예, 근데 지금 뭐 초등학교 4, 5, 6학년이라든가 중학교 예비 중학교 1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성에 대한 얘기를 굳이 나누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고 싶지도 않고 저희 때는 그런 걸 누군가가 얘기해 준다라면 되게 막 긴장되고 막 집중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궁금하면 찾으면 되니까.
그렇죠. 네. 요즘은 뭐 그렇죠. 궁금하다고 초록창에 하면 굳이 뭐 물어보면 선생님한테 되는 물어볼 거야. 이유 없이 다 그냥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데 검색해서 다 알 수가 있으니까 뭘 얘기하면 본인은 다 특히나 중학교 2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보다 제가 더 많이 할 걸요. 뭐 이런 얘기도 막 아이들이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이미지 연상을 하면서 너 바다 하면 뭐가 생각나니 하면 아이들이 뭐 고래요, 뭐 상어요, 뭐 회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성 하면 생각나는 게 뭐니라고 하면 초등학생 아이들 대부분이 뭐 남한산성이요, 만리장성이요, 뭐 이런 성 얘기하고 있고 그냥 남자야 여자요, 뭐 김씨, 이씨 앞에 붙는 성이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나마 중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뭐냐 변태요, 야동이요, 자위요, 뭐 성폭력이요, 섹스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이 다 그냥 부정적인 이미지만 다 갖고 있는 걸 보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하면 뭐가 떠오를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 입에서 뭐 사랑이요, 뭐 설레이며, 뭐 애정 표현, 뭐 결혼, 출산 이런 얘기가 언제면 나올까라는 그런 고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 사명감 뭐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크게 달라졌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직접 현장에서 만나시는 아이들이나 상담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들을 볼 때 많이 달라졌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다 라는 게 혹시 있으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쪽으로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미디어 시대로 인한 음란물의 접촉이 너무 쉽고 너무 많이 돼서 그럴까? 그 다음에 어떤 교육 자체가 요즘은 성폭력 위주라든가 뭐 그런 위주로 교육이 되다 보니까 저희 때는 성하면 그냥 되게 궁금해하고 설레고 뭐 오히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의 아이들의 성은 안 좋은 쪽으로 좋은, 많이 관심 없고 뭐 알 필요가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부끄러운 일, 변태스러운 일이고 그런 생각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좋은 얘기 거라는 그런 전제가 얘기를 있기 하는 때문에. 내 자체가 남들이 변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방어 기제가 생기면서 그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더 가지 않았나 싶어요. 예. 우선 선생님은 어떠세요? 혹시? 네, 그 예전에 비해서 이제 물리적인 환경은 훨씬 풍요로워졌을지 모르지만 책에서도 나왔듯이 핵가족화 되면서 모든 에너지들이 거의 아이들한테 쏠리고 그게 감시 아닌 감시를 낳고 제재 아닌 제재를 낳다 보니까요. 성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접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이제 오바스럽게 접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미디어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도 아이들이 성이 좋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성이 진짜 좋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진짜 좋은 성을 알려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알려주는 말이 튕겨져 나간다고 느낄 때는 굉장히 속상할 때도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육아의 요새 방식이나 흐름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을 좀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주변에 지인이셔도 좋고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알만한 사람들이나 그중에 이 책을 꼭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이런 이유에서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성 관련 교육하시는 분들이나 상담하시는 분들은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뭐 벽 없이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부모님들은 정말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특별히 뭐 추천해주고 싶은 지인은 뭐 제 가까이 있는 사춘기 부모님들 사춘기 부모님. 네, 한 중학생 정도 이상 자녀분 두신 분들은 꼭 읽어보셔서 되게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어제도 학교 불려갔어.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기다리면 된다던데요. 그러니까는 뭘 기다리셨어요? 아니 시간이 가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막상 또 내일이 되면 그게 안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저도 아직 그 시기를 거쳐보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책으로나마 조금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마음적인 위안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김파기 부모님. 일단 저는 우선
늘 고등학교 2학년 딸아이의 그 외모에 대한 관심에 지적을 하고 싸움을 멈추지 않는 아내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고요. 싸우시나요 그 이슈로? 이제는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28 청춘인데. 선생님 중재하셔야죠. 외모에 너무 선생님. 신경 쓰여 공부해라 이런 맥락인가요? 아니요. 아니면 너무 뭐, 화장을 공부, 과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러신 공부가 거예요? 아니라 이제 화장이 너무 학교 갈때 하지 촌스럽다. 마라. 아, 촌스럽다. 분명히 우리 아이는 본인 스스로는 되게 이쁘다고 하고 이쁘다고 그럼 하고 이쁜 한 거일 건데 텐데. 어른의 시각으로서 엄마의 시각으로서 너무 촌스럽다고 자꾸 강요하면서 하는 애. 그리고 화장법을 어제 바꿔라 이거요? 좀 이렇게 좀 여리게 하라라는 그런 거. 지나가는 그리고 어제 그 딸 아이가 생일이었는데 사촌 언니들이 옷을 사줘가지고 사촌 언니들은 다 이쁘다고 해서 그 옷을 사주어서 왔는데 이 옷을 입어보는 순간 저희 와이프가 그게 뭐냐며 누가 촌스럽게 그렇게 입냐며 하면서 그 아이의 생각은 인정해주지 않고 본인의 기준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도 지금 이제 청소년 이제 거의 성인의 문턱 아닌가요? 성인이기 때문에 좀 인정해줬으면 필히 좋겠다는 읽으셔야겠어요. 의미에서 좀 이 책을 권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 가다 보면 학교 교문에서 그 학생들의 어떤 외모와 복장에 대한 규정을 단속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비슷한 맥락으로 좀 추천해주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육부 장관님하고 저자는 누구죠? 성교육 표준화를 집필하는 그 연구진 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어떤 좀 재미있었던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어떤 남성의 어떤 남성의 성은 조절하거나 제어하지 않는 어떤 대범한 성으로 남자다운 성으로 인식하게끔 어떻게 키웠던 것 같고요. 반면에 여학생답게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가져야만이 행복한 여성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남성 중심적인 어떤 논리라든가, 그다음에 남자는 성적인 측면에서는 무책임하고 본능적이라 여성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어떤 지금의 어떤 미투에 대한 부분도 어떤 가해자 쪽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쪽, 여성 쪽의 어떤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정근대적인 어떤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분법 논리나 그런 규범, 담론이 지금 공교육을 위해 준비한 성교육 표준 안에 일부 남아있다라는 사실이 좀 어이가 없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좀 이 책을 좀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 우리 딸바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준비는 많이 했는데 처음이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좀 전달이 잘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딸바 청취자님들 하고 앞으로 이런 시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책 꼭 읽어보시고 우리 기성세대들의 어떤 성에 대한 생각도 많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흡 하나마 이렇게 책을 읽고 좀 분석하고 나의 생각이나 이제 선생님 생각들을 들어보면서 저도 이제 제 성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가 또 많이 되고 또 아이들의 성. 근데 성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하면 할수록.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너네들이 성이 뭘까 물어보고 너네들 성적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게 이제 저희가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저희의 성이 이제 제대로 정리가 된 다음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전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오늘도 집에 가서 열심히 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성장된 모습으로 기회가 된다면 또 팟캐스트에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28 청춘과 청소년이 16살, 똑같은 나이를 부르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시작해봤는데요. 16살, 같은 나이를 묘사하고는 있지만 두 단어가 묘사하고 있는 인간상, 사람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엔딩에서는 이 청소년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청소년의 존재 기반은 학교와 가족이다. 청소년은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효율적인 생산 주체가 되기 위해 학교에서 공교육의 과정을 착실하게 밟아가는 세대이며
부모의 적극적 보호와 배려 속에서 대학 입시를 향해 분투해야 하는 존재이다. 말하자면 청소년이라는 말 속에는 가족, 학교, 국가라는 개념들이 그물처럼 촘촘히 박혀있다. 28 청춘이라는 말에 음양, 천지, 운행, 전기 따위의 의미들이 들러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10대지만 28 청주간 청소년은 이렇게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한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규정짓는 순간 그는 28 청춘과는 전혀 다른 궤적을 밟아가도록 운명지을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의 10대들은 언제부터 28 청춘에서 청소년으로 재탄생된 것일까? 대체 어떠한 시대적 조건이, 어떠한 표상의 계열들이 그런 식의 변화를 불러왔을까? 궁금한 건 그 본질적 의미나 궁극적 원인 따위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고유하고 본래적인 의미 따위는 없다. 다만 그것들이 어느 날 문득 솟아오르고 그 다음엔 마치 원래부터 존재했던 양 행세를 하게 되는 시대적 배치가 있을 뿐이다. 깊이를 파헤쳐보면 거긴 깊이를 만들어낸 본질이나 진리가 은폐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표면에 잡힌 잔주름들 뿐인 것이다. 이 글이 계보학적 탐사의 형식을 띠게 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잘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방송 보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후원은 응원 댓글입니다. 긴급 상담이나 궁금한 성상담은 검색창에서 박정자 상담실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린 동영상 책 함께 보시고요. 딸바TV 사이트 팟빵에서 여러분의 생각, 후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딸바 책방 관련 업데이트와 공지사항은 딸바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이슈, 더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